한국의 기적을 사랑하는 스텔라입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신 어른들의 정신력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도 제가 사랑하게 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날 베를린 학회장에서 들은 소식에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2차원 반도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학회장 300명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미국 엔비디아 부사장은 급하게 전화를 걸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일본 도쿄대 교수는 중얼거리더군요. 이건 불가능해. 실리콘 시대의 종말이라는 뜻이잖아.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50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실리콘 반도체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전력 효율 15배, 처리 속도 20배, 발열량은 10분의 1. 화면에 나타난 수치들은 기적에 가까웠어요. 세계 1위라던 엔비디아의 콧대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든 충격적인 결과였죠. 학회장 곳곳에서 들린 목소리는 대부분 의심이었어요. 아시아 국가가 우리보다 앞서갈 리 없어. 한국이 뭔데 이런 걸 먼저 해내?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말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시대가 시작된 거구나. 모든 게 한국의 은밀한 10년 계획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1247번의 실패와 포기하지 않은 연구진들, 그리고 세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적 같은 성공까지. 저는 헬레나 밀러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50년 넘게 반도체 물리학을 연구해온 물리학자죠. 올해로 58살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동서독이 갈라진 조국을 보며 자랐고 통일 후에도 기술 격차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몸소 체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지난 3월 베를린 국제반도체학회가 열린 날이었어요. 매년 열리는 이 학회는 전 세계 반도체 전문가들이 모이는 가장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저 역시 30년 넘게 참석해왔죠. 학회장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국, 일본, 유럽의 네로라 하는 석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온 엔비디아와 인텔의 연구진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분야는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듯 했죠.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학회 진행위원장이 갑자기 단상에 올라서더니 긴급 발표가 있다고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한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에서 2차원 반도체 상용화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학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2차원 반도체라니요? 그건 우리가 지난 20년간 꿈만 꿔왔던 기술이었거든요. 원자 한 층 두께의 얇은 반도체 소재로 기존 실리콘보다 수십 배 빠르고 효율적인 칩을 만드는 기술 말입니다. 앞에 앉아있던 미국 MIT 교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확인된 자료인가요? 진행위원장이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보낸 실험 데이터와 사진들이었어요. 이황화 몰리브덴이라는 신소재를 완벽하게 제어해서 만든 트랜지스터의 성능 수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이건 기적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학회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부분 의심의 목소리였죠. 아시아 국가가 우리보다 앞서갈 리 없어. 데이터 조작일 가능성은 없나? 한국이 뭔데 이런 걸 먼저 해내?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자료들은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이었어요. 원자 구조 사진부터 전자의 이동 경로, 그리고 실제 동작하는 프로세서의 모습까지. 이걸 조작할 수는 없는 수준이었죠. 엔비디아에서 온 부사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더니 자리에서 나가버렸어요. 아마 본사에 긴급 보고를 하러 간 것 같았습니다. 인텔 연구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때 문득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요. 동서독 분단 시절 서독에서 자란 저에게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요. 헬레나야, 기술이라는 건 말이다. 누가 먼저 해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느냐에 달렸단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야 이해가 되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정신이었던 거예요. 학회가 끝난 후 저는 바로 여행사로 달려갔어요.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하려고요.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석학들이 모두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공항에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아저씨가 물어보더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한국이요. 서울에 가야 해요. 아, 한국 좋죠. 요즘 한국 기술이 대단하다던데요?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가 못한 것을 해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놓친 뭔가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보다 더 큰 놀라움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현지 시간 오후 3시였습니다. 공항에서 바라본 한국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게 10년 전이었는데 그 사이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로 향하는 길에 가이드가 설명해 주더군요.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한강의 기적이 시작된 강남이라고요. 70년대만 해도 논밭이었던 곳이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인 첨단 산업단지가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다음 날 새벽 4시에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연구동 곳곳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국의 연구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연구소 로비에서 저를 맞아준 분이 박태준 박사였습니다. 52살의 수석연구원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분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박 박사님이 저를 연구실로 안내하면서 말씀하시더군요. 교수님,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한 건 10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죠.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벽 한쪽에 붙어있는 차트를 보니 실패 횟수가 1247번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포기는 없다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박사님, 이게 뭐예요? 박태준 박사님이 웃으시더군요. 저희의 실패 기록입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벽에 표시를 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아서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973생인 박 박사님은 IMF 외환위기를 대학생 때 겪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한국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느라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갑자기 나라 경제가 무너지면서 아버지 회사도 문을 닫게 되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핵심 기술을 갖지 못하면 언제든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걸요. 박 박사님의 아버지는 작은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IMF 때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철수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태준아,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면 너희는 기술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라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한국인들의 그 불굴의 의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았어요. 박 박사님이 실제 연구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황화몰리브덴이라는 신소재를 원자 단위로 조작하는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것들이더군요. 처음에는 외국 장비를 썼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밀도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계공학과 동료들과 함께 3년간 새로운 장비를 개발했어요. 그분이 보여준 현미경 사진은 정말 놀라웠어요. 원자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배열된 이황화몰리브덴 막의 모습이었거든요. 두께가 고작 0.3나노미터. 원자 한 개층이에요. 이걸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온도를 0.1도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박 박사님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사실 중간에 몇 번 포기하고 싶었어요. 특히 700번째 실패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동료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줬어요. 연구팀 사진을 보니 20명 남짓한 젊은 연구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모두 30대에서 40대의 한국 청년들이었죠. 이 친구들이 제 자랑이에요. 10년간 밤낮 없이 함께 연구했거든요. 가족들의 희생도 컸고요. 아이들 운동회도 못 가고 결혼기념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을 외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언론에 발표한 것도 성공한 직후였고 그 전까지는 완전히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했던 거죠. 외부의 압력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외국 기업들의 견제가 심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박 박사님 말이 맞았어요. 실제로 연구 성과가 발표된 직후 미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연구소 한쪽 벽에는 태극기와 함께 기술 자국이라는 글씨가 큰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우리의 목표예요. 기술로 자주 독립을 이루는 거죠. 일제강점기에는 군사력으로 당했고 근현대에는 경제력으로 휘둘렸잖아요. 이제는 기술력으로 당당하게 서보자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한 게 아니라는 걸요. 자신들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박 박사님이 실제 작동하는 프로세서를 보여줬어요. 손바닥 크기의 작은 칩이었는데 기존 엔비디아 최고 사양 그래픽 카드보다 15배 빠른 성능을 보였어요. 그것도 전력 소모는 10분의 1로요. 이제 우리가 세계 최초입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따라오게 될 거예요. 연구소를 나서면서 박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교수님, 저희는 운이 좋았어요.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어준 회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희에게는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술 선진국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독일로 보낸 보고서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이 해낸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다. 한 나라의 의지와 꿈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저는 제임스 워커입니다. 엔비디아의 수석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 61살이 되었습니다. 1964년생으로 냉전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자란 세대죠. 소련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항상 앞서왔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그 발표가 나온 건 미국 시각으로 밤 9시였어요. 저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베를린에 출장 간 우리 연구진 팀장이 보낸 긴급 메시지였어요. 부사장님, 즉시 통화 부탁드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곳인데요. 전 세계 인공지능 칩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절대 강자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받고 나서는 얼굴이 싹 굳어졌어요. 한국에서 2차원 반도체 상용화에 성공했다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봤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력 효율이 우리보다 15배 좋고 처리 속도는 20배 빠르다고 나와 있어요. 그 순간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 보는 당황한 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은 한잠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국이라니요. 물론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로는 세계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프로세서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10년 넘게 연구해도 못 해낸 걸 어떻게 해냈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 6시부터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사 최고 경영진과 연구진이 모두 모였습니다. CEO 젠슨 황도 새벽 비행기로 날아왔고요. 회의실 분위기는 정말 냉랭했어요. 모두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특히 우리 연구소장인 데이비드 스미스 박사는 아예 코웃음을 치더군요. 이건 분명히 과장된 발표일 거야. 아시아 기업들이 의뢰 그렇잖아. 숫자를 부풀려서 발표하는 게 일상이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난 2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쌓아온 기술력인데 한국이 갑자기 뛰어넘을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CEO가 보여준 주가 차트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발표 직후부터 우리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하루 만에 8%나 급락했어요.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젠슨 CEO의 표정도 심각해졌어요. 그분은 대만 출신이라 아시아 기업들의 실력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봅시다. 우리 정찰팀을 한국에 보내세요. 그날 오후에 바로 5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서울로 떠났어요. 반도체 설계, 소재공학, 공정기술각 분야의 최고 실력자들이었죠. 표면적으로는 기술 교류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찰이었어요. 사흘 후 돌아온 팀장의 보고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사장님, 이건 진짜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최소 3년은 앞서 있어요. 회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든 임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세서를 봤습니다. 우리 최고 사양 RTX 5090보다 15배 빠른 연산을 하더군요. 그것도 발열은 거의 없이요.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황화몰리브덴이라는 소재를 원자 단위로 완벽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확보했어요.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걸 실제로 구현해낸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걸요. 지난 50년간 지배해온 실리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었어요. 발표 직후부터 1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발표했거든요. 2차원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국가 차원에서 올인한다는 거였죠. 이러면 우리가 정말 위험해집니다.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우려를 표했어요. 실제로 우리 주요 고객사들이 벌써 문의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면서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냉전 시대를 겪으며 자란 세대로서 미국의 기술 우위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왔거든요.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을 때도 결국 우리가 달에 먼저 착륙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워싱턴 DC에서 국정감사가 열렸어요. 상원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연 거였죠. 저와 인텔, AMD 임원들이 모두 출석했어요. 미국의 반도체 기술 우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한국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로비 활동도 시작됐어요. 한국의 기술 도약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검토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미 늦은 감이 있었어요. 한 달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바이두와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삼성과 기술 제휴를 맺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전 세계가 한국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때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안주했던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의 그 끈질긴 정신력을 과소평가했어. 아내가 되묻더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 아마 우리도 변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우리만의 시대는 아닌 것 같거든. 저는 김영철입니다. 조선일보에서 30년 넘게 과학부 기자로 일해왔어요.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1957년생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 운동을 어린 시절 목격했고 80년대 민주화 운동도 기자로서 직접 취재했던 세대입니다. 한국 언론인으로서 이런 뜨거운 뉴스를 다뤄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삼성전자의 2차원 반도체 상용화 성공 소식이 전해진 그날 편집국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오후 3시쯤 편집장이 긴급히 전 기자를 소집했어요. 김 기자, 이거 정말 큰 뉴스 맞죠? 일면 톱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30년간 과학 분야를 취재해온 베테랑이니까 이 소식의 의미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편집장님, 이건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날 저녁 9시 뉴스부터 모든 방송사가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국민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죠. 인터넷 댓글창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강남역 앞에서 시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출근길 직장인들의 반응을 들어보려고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이 4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제 아이들한테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70대 할아버지였는데 그분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내가 1953생이니까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난 거지.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미군이 주는 구호물자로 연명했는데 그 폐허에서 이만큼 올라왔구나. 우리 손자들이 살 세상이 정말 기대된다.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이분들이 겪어온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생각하니까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기적의 세대들이잖아요. 오전 10시쯤 증권가에도 가봤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전날 대비 20%나 폭등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거래량도 평소의 5배가 넘었어요. 기자님, 저는 삼성 주주 10년 차인데 이런 날을 기다렸어요. 정말 대박났네요. 60대 주부의 환호성이었어요. 옆에서 함께 온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서 전자공학 전공하는데 이제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세계 최고 기술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는 시청 앞 광장에 나가봤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태극기를 들고 축하 행사를 하고 있더군요. 젊은 대학생들부터 나이든 어르신들까지 300명 넘게 모였어요. 한 대학생이 확성기를 들고 외치더군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술 선진국이에요. 그 순간 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대한민국 함성도 울려 퍼졌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80년대 민주화 시위 때의 열기가 떠올랐어요. 그때처럼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오후에는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어요.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죠. 오늘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날입니다. K방역, K팝에 이어 이제 K반도체가 세계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도 손을 들고 물어봤죠. 정부 차원에서 추가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이미 1조 원 규모의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결정했습니다. 향후 5년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뉴스를 봤어요. 모든 방송사가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더군요.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치된 보도는 처음 봤어요.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나요? 어릴 때만 해도 못 사는 나라였는데. 저도 감회가 깊었어요. 제가 기자가 된 90년대만 해도 한국은 여전히 따라가는 나라였거든요. 선진국 기술을 도입해서 개량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이끄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신문을 받아보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이 일면 톱으로 이 소식을 다뤘거든요. 한국, 세계 최초 2차원 반도체 상용화 성공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특히 제가 쓴 기사는 우리 신문사 역사상 최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도 모두 관련 키워드로 도배됐고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미국의 견제가 있을 텐데 괜찮겠느냐? 중국이 기술을 빼가려고 할 것이다. 보안에 신경 써야 한다. 이런 신중론도 있었죠. 저는 그런 의견도 충분히 이해했어요. 우리 세대는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왔거든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봐가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젊은 세대의 반응은 달랐어요. 20대, 30대들은 이번 성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더군요. 카페에서 만난 한 대학생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세대는 처음부터 한국이 IT 강국인 줄 알고 자랐어요. 삼성, 현대가 세계적 기업이고 BTS가 빌보드 1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번 반도체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계 최고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요. 우리 기성세대는 여전히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는 우리가 최고라고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갑자기 물어보더군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대학생인 큰손자가 대답해 주더군요. 응,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멋진 나라야. 기술도 최고고, 문화도 최고고, 사람들도 최고야. 그 순간 저는 정말 뭉클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된 거구나 싶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국 같은 선진국이라는 말을 늘 했는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이철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명예교수로 있어요. 올해 72살이 되었습니다. 1953년생으로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겪어온 세대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2차원 반도체 발표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국제고체회로학회에서 한국이 공식 발표를 하게 된 거였어요. 이 학회는 전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이거든요. 저는 한국 대표단의 고문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사실 나이도 많고 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박태준 박사님이 꼭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교수님,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교수님 같은 선배 학자분들이 기초를 닦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꼭 함께 계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젊은 시절 미국에서 유학할 때만 해도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거든요. 70년대에 미국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할 때 교수들이 너희 나라는 언제쯤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냐고 물어보곤 했어요. 그때는 정말 창피했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건 학회 전날이었어요. 호텔에서 박태준 박사님과 연구진들을 만나니 다들 긴장하고 있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니까요. 교수님,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박 박사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죠. 10년간 밤낮으로 연구해온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발표 당일 아침 학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의 주요 기업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더군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최전방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한국 발표 순서가 되었을 때 학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죠. 박태준 박사님이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박태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2차원 반도체 기술의 완전한 상용화 성공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첫 슬라이드가 나타나자 학회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이황화 몰리브된 원자 구조의 완벽한 현미경 사진이었거든요. 원자 하나하나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1247번의 실패를 겪으며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박 박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이어가는 설명은 정확하고 논리적이었죠. 실험 데이터 하나하나, 성능 수치 하나하나가 완벽했어요. 그런데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서구 전문가들의 공격적인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MIT 교수였어요. 데이터가 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 혹시 조작한 건 아닙니까? 학회장이 술렁였어요. 정말 무례한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박 박사님은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교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 연구소 문은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 지멘스 연구소장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양산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수율이 너무 낮을 테니까요. 이때 박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현재 우리의 양산 수율은 95%입니다. 이미 월만 개 생산체제를 구축했고요. 학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그 수치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도 높은 수율이었거든요. 세 번째 질문은 엔비디아 CTO였어요. 그럼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세서를 볼 수 있습니까? 박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실제 칩을 꺼내 들었어요.
손톱만한 크기의 작은 칩이었죠. 그걸 학회장에 설치된 테스트 장비에 연결했어요. 벤치마크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수치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엔비디아 최고 사양 그래픽 카드보다 15배 빠른 연산 속도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전력 소모는 10분의 1로요. 그 순간 학회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마침내 전체가 기립박수를 하게 되었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해방 후 80년, 한국전쟁 후 70년, 드디어 우리가 세계를 이끄는 순간을 목격한 거였어요. 어린 시절 미군 부대에서 나눠주는 초콜릿을 받아먹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낸 거였죠. 시상식에서 최우수 논문상이 발표되었을 때 사회자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라고 호명했어요. 박 박사님이 트로피를 받으면서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선배 연구자들과 묵묵히 뒷바라지해준 가족들, 그리고 끝까지 믿어준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학회장 한편에서 교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중얼거리시더군요. 조국이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리셉션에서 젠슨 황 CEO가 직접 저희 테이블에 왔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네요. 우리도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경쟁 상대를 무시하거나 견제하는 태도가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박 박사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저희가 해낸 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력이 이겨낸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산업화를 이루고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낸 그 불굴의 정신이 이번에도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시민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최고를 외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봤어요. 저는 최동철입니다. 올해 71살이에요. 1954년생으로 정말 한국의 모든 변화를 다 겪어본 세대죠. 어린 시절에는 한국전쟁, 그리고 박정희 시절 새마을 운동과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90년대 정보화까지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작은 기계부품 공장을 운영했어요. 직원 2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죠. 큰 회사에 납품하는 일을 주로 했는데 그때만 해도 기술은 전부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시절이었어요. 일본이나 독일 기술을 배워서 따라 만드는 게 고작이었죠. 한국이 세계 최초로 2차원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는 걸 보니 정말인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 10조 원 투자 발표를 하던 날 저는 동네 경로당에 앉아서 친구들과 함께 뉴스를 봤어요. 경로당에 모인 할아버지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연배예요. 다들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본 사람들이죠. 동철아,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해진 거가? 76세인 김 할아버지가 물어보더군요. 그분은 저보다 2살 위인 분이에요. 글쎄, 나도 믿기지 않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미군들 주는 초콜릿 받아먹던 나라였는데. 하지만 옆에서 74살인 박 할아버지가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아니야, 생각해봐.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도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해냈어. 그때도 우리 힘으로 마을길 닦고 지붕 바꾸고 전기 끌어들였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70년대 새마을 운동 때를 생각해보니 그때도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해냈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농촌을 완전히 바꿔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 교육시킬 때도 그랬어. 모두가 공부시켜봐야 소용없다고 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였잖아. 정말 그랬어요. 80년대에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대학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자식들을 공부시켰어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우리 손자들이 해낸 거지. 우리가 뿌린 교육의 씨앗이 이제 꽃을 피운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은 지금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회사에서도 모두 흥분해 있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기뻤던 건 초등학교 다니는 증손자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학교에서 자랑스럽다고 친구들한테 말하더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술을 만들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어릴 때는 미국 같은 선진국이라는 말을 늘 했는데 이제는 우리 증손자가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며칠 후 손자가 대학에서 집에 왔을 때 셋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자부심이 생겨요. 전에는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을 소개할 때 K-팝이나 드라마 얘기밖에 할 게 없었는데 이제는 기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대학교 4학년인 큰손자의 말이었어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대단해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글쎄,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 우리 윗세대가 일제강점기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세대가 전쟁 후 폐허에서 나라를 다시 세웠고, 너희 아버지 세대가 민주화를 이뤘잖아. 그리고 이제 너희 세대가 기술로 세계를 이끄는 거야. 그럼 우리 각자가 다 역할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일제강점기를, 나는 산업화를, 내 아버지는 민주화를, 그리고 너는 기술 강국을 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민준이는 아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더 좋은 세상을 살게 될 거야. 초등학생 증손자가 갑자기 물어보더군요. 증할아버지,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예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민준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온 나라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질 거야. 그날 밤 아내와 함께 한강공원에 나갔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한강을 바라보며 아내가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정말 오래 살아볼 일이에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보게 될 줄 몰랐네요. 한강 너머로 반짝이는 강남의 불빛들을 보면서 저는 감회가 깊었어요.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저쪽은 그냥 논밭이었거든요. 개구리 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던 곳이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인 첨단 도시가 되었어요. 정말 그래. 우리가 젊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야.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증손자 민준이와 함께 뉴스를 보았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소식이었다. 검소하고 근면했던 우리 세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다.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 며칠 후 동네 전통시장에 갔을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뉴스 봤어요? 이제 중국 눈치 안 봐도 되겠네요. 우리가 최고 기술 갖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상인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럽죠. 시장 사람들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뭔가 더 당당해졌다고 할까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다시 경로당에 갔을 때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도 선진국이 된 거 맞지? 당연하지. 세계 최고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겸손함도 잃지 말아야 해. 교만하면 안 돼. 맞아. 우리 전통은 겸손한 거니까. 할아버지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우리 세대의 지혜를 느꼈어요. 기뻐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며칠 전 3대가 함께 앉아서 뉴스를 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아들, 손자, 증손자가 모두 모여서 한국의 기술 성과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뭉클했어요. 증손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증할아버지, 우리 가족이 모두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해서 좋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한국이 세계를 이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오늘 이야기로 제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잠시나마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뿌듯해하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이야기가 묻히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